사건 개요부터 제가 준비를 했어요. 사건이 2023년 7월 15일 경북 예천에서 벌어지는데요. 이때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합니다. 이 예천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었고, 그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 경북 예천은 사망자가 무려 15명, 실종자가 9명, 그리고 2명을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1사단 소속의 신속 기동부대를 투입해서 이 재해 복구라든지 실종자 찾는 것을 돕는 그런 대민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해병대가 1사단이 포항에 있잖아요. 포항에서 이제 예천으로 간 거죠. 근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7포병대대, 그러니까 포병 여단까지 다 함께 가서 수색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병대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명령이나 이런 지시하들 같은 것도 이런 수색 작업이라고 처음에 지시받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가지고 왔던 준비물들이 뭐 우리나 장화 같은 건 있었지만 대부분의 도구들이 삽, 곡괭이 이런 걸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건 뭐냐? 뭐 무너진 뚝이라든지 뭐 논밭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건물이 무너졌으면 그걸 잔해를 치운다든지 이런 거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갑자기 수색 임무로 바뀐 거죠. 우리가 아는 이 최상병은 당시 1병이었어요. 그래서 순직해서 이제 상병이 된 건데 제7포병대대 소속이었고 이 내성천이라는 곳을 한 23km 정도 수색을 해야 되는 임무를 맡았었는데 아침이었습니다. 9시 10분이면 거의 임무 시작하고 바로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하는데 바둑판 형식, 이게 수색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일렬로 서가지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고 바둑판은 바둑판처럼 서가지고 간격이 그럼 좀 더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사람들이 위험에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바둑판식이 단점이 뭐냐면 속도가 좀 빠르지만 이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아까 가지고 있던 장비가 뭐라고 했어요? 삽이라고 했잖아요. 삽을 그 냇가 바닥에 이렇게 찍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 내성천이 좀 고운 모래로 되어 있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찍었는데 집안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5명이 빠졌는데 2명은 바로 구출이 되고 2명은 수영 및 간부들이 끌어올려가지고 구출을 했는데 최상명은 급류에 휩쓸려서 같은 날 11시경 하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이게 최상병 사건의 개요인데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깝죠. 사실 젊은 사람이 군대에 가서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잘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최선이겠죠.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상황들이 달라지는 건데 사실 좀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년 넘게 정쟁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인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죠. 이종섭 국방장관. 이 사건 후에 호주 대사로 가려고 했다가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을 주요 인물로 제가 꼽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장이고 3스타예요. 그러면 이 해병대 사령관 밑에 지금 저희가 엄청 유명해진 분이시죠. 박정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사령관 직속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1사단장이 있는 건데 1사단장 아래에 보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병이 있고 포병여단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7여단장 밑에 신속 기동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내에 출동하는 그런 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아래 이제 신속 기동부대만으로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포병여단을 이용해서 한 건데 포병여단장은 당시에 공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포병 대대장하고 7포병 대대장하고 이렇게 두 대대장이 있었는데 11포병 대대장이 선임이어서 선임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회의를 하면은 회의를 주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해병대만 그 근처에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육군 54단이 그 근처 봉화, 문경 등 여러 장소에서 복구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천 지역에 해병대가 투입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54단장이 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단에게 작전 통제권을 줘라. 그래서 이 사단장이 주도하에 이 임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사단장은 당시에 이제 단체장들하고 지휘통제실처럼 이 재해 수습을 위해서 모여서 큰 틀에서의 재해 수습을 하고 있었고 이 지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7여단장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에 우리 팀이 54단장 밑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기 위에 있는 지휘관 누구예요? 1사단장이죠. 그리고 이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 자주 나타나면서 이런저러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수색해라, 뭐 바둑판식으로 해라, 뭐는 어떻게 됐냐 막 계속 지시를 하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높은 분 한번 내려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지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랫사람들은 윗사람 눈치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좀 더 좋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와중에 이 최상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병이 이제 사망하고 나서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총 8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때 임성근 사단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7여단장 그리고 현장에 있던 간부까지 대대장 2명 포함해서 총 8명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주요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겪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사건은 15일 날부터 해가지고 19일까지 일어나죠. 그래서 9일, 10일 만에 또 단장이 사령관에게 아까 그 8명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해요. 그리고 임성근 1 사단장도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가족들에게도 8명이 이제 처벌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일이 됐어요. 수사단장이 국방장관한테 보고하고, 이종석 장관 아까 얘기했죠? 장관 또한 결재를 하고, 당시에 아까 말했던 사령관, 또 단장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수사 잘했다 칭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31일 오후 2시에 언론 브리핑하고 국회에 보고해가지고, 이게 보고가 완료되면 바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할 예정인데요. 갑자기 1시간 전에 모든 게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8월 2일에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대령이 직접 경찰청에 이첩을 하게 되고, 국방부는 또 이걸 회수해가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점차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이첩이란 무엇인가? 이첩은 A에서 B로 넘기는 행위예요. 이게 왜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10년 전이죠. 2014년도에 윤일병 사건이 일어납니다. 윤일병 사건 때 처음에 내무반에서 만두 먹다가 사망했다 이렇게 그냥 발표를 하는데, 유가족들이 이거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만두를 먹다가 사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달라 하니까 갈비뼈 골절 정황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집단타하고 가혹행위가 있었던 건데, 이걸 은폐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커지면서 군대 내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축소, 은폐 또는 외압에 의해서 잘못된 수사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해서 22년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 예전에 저도 공문으로밖에 본 게 아닌데, 여자 간부들도 있잖아요. 근데 대대장이 술 먹고 여자 간부 막 숙소를 막 두드렸다 이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군대 내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지휘 체계가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게 밖으로 또 좀 안 알려지기를 바라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정확하게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범죄 또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사망 사건, 사고사는 제외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고사 같은 경우에 똑같이 사고가 발생을 했어도 우리가 규칙이라든지 우리가 안전장비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면 이게 사고사고, 그런 게 미흡했을 때는 범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가 폭행을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다던가, 아니면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범죄로 인한 사건이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첩해서 경찰에서 처리하게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상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비도 없었고 여러 가지 부실한 준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 행위로 인정돼가지고 이첩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후 상황은 박대령이 아직 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이첩해버렸죠, 자기가. 그리고 와서 국방부가 다시 회수했고,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보직 해임시켜버리고 집단 항명 수괴죄로 넣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한 건 아니고 박대령이 단독으로 한 것 같다 해서 항명으로 그냥 바뀌긴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집단 항명은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돼 있어요. 죄가 인정이 됐을 때. 근데 항명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처벌이 다르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명이냐 아니냐. 그리고 와서 해병대 수사단을 또 압수수색 해버립니다. 근데 박대령의 주장은 뭐냐? 구두로는 들었어. 내가 이거 넣지 말라고 구두로는 들었는데 내가 이틀이나 기다렸잖아. 근데 무전사고로 수정명령이 안 내려오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명령을 내가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틀 있다가 원래 이첩을 하고 해서 이첩한 것뿐이다. 항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검찰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8월 20일 날 국방부에 또 법무팀이 따로 있어요. 국방부 법무팀이 조사를 한 후에 경찰로 이첩했는데, 그 이첩 내용이 아까 8명이었잖아요. 아래에 있는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있다고 그 이첩한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세부 타임라인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부 타임라인은 8일날 수사단장이 사령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30일날 10시에 수사단장이 해군 참모총장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날 4시 30분에 국방부 장관의 보고 및 장관 결재가 있었죠. 그리고 5시 30분입니다. 김 사령관한테, 아까 전에 김계관 사령관이라고 있었죠. 이분 김계관 사령관한테 전화가 한 통 와요. 누구한테 오냐?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통화를 합니다. 무언가 얘기를 나눴겠죠. 그 다음에 6시 34분 유소룡 해병대 수사관이 김영래 대령하고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 내용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첩을 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래, 잘했다. 대신에 이 국가보안실에서 이런 거 물어봤다고 언론에다 얘기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진행했던 대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7월 31일 오전에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안보회의가 있었는데 경무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다 잘라버리면은 누가 사단장 하냐 하면서 엄청 화가 나면서 국방장관 연결해 해가지고
연결해서 통화를 한 다음에 이게 모든 게 뒤집혔다. 이게 지금 박 대령의 주장입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외압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자, 주요 인사들 한번 볼게요. 신차관이 있어요. 이분도 사실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차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관이 아닌데 이번에 그 청문회를 했는데 이분도 그 선서를 안 합니다. 선서 거부를 했고, 이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사령관하고 여러 번 통화한 흔적이 있고, 유재원 이 법무관리관이 또 일을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추후에 설명할 예정이고, 임종득 2차장도 지금은 차장님이 또 아닙니다. 근데 해병대 사령관, 아까 김 사령관하고 여러 번 통화한 흔적이 남아있고, 임기훈 국방비서관님도 외압 행사가 있었다. 라는 전화통화 내용이 추정이 있다고 합니다. 의혹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후에 세부 타임라인 한번 볼게요. 윤 대통령이 경로에서 오전에 공교롭게도 이종석 국방장관이 015 전화로 누구랑 통화를 합니다. 이게 공수처 수사 결과라고 하는데 11시 45분이면 12시 되기 전이잖아요. 누구랑 통화해요. 015 전화로.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공교롭게도 통화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015 이제 공이니까 누군지는 알 수 없겠죠. 전화번호가. 그리고 나서 57분, 59분 아까 말했던 이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사령관이랑 통화를 합니다. 그 박 대령의 추측으로는 이때 브리핑 취소됐고 이거를 우선 멈춰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왜냐면 12시 2분에 김사령관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잠깐 멈추게 됐다. 보류됐다. 12시 2분에 했다고요. 그러니까 3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왜 이 3분 동안 이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통화할 때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예정대로 2시에 있었던 예정이 1시에 다시 예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취소돼가지고 모든 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 30분에 국방장관이 수사 결과 및 인물 같은 거나 혐의 이런 거 적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3시 18분에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하고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사건 서류에서 혐의 내용, 죄명 다 빼라 하고 수차례 5번 이상 통화하면서 수차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박 대령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국방장관까지 다 간 거고 결지까지 났고 그 국방장관이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사령관이랑 둘이 통화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김사령관이 이거 박 대령의 주장입니다. 김사령관은 이걸 부인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경로해가지고 있었다. 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박 수사관 입장에서는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이걸 바꾸게 되면 자기 아래에 있는 부하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서류를 조작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박 대령의 말대로 뭐 문서상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왔다면 자기가 또 뭐 있겠지만 아마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8월 2일 10시에 10시 30분 경찰에 경북경찰청이죠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7시 20분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날 11시 50분부터 4시 13분까지 수없이 많은 통화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공수처나 여러 가지 통화 목록 뽑기 전에는 뭐 한 번 통화했다, 2번 통화했다 이렇게 했는데 막 18번 통화하신 분도 있고 막 이게 누구 말이 진실인지 이 통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제 진실 공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김 사령관이 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통화를 또 했는데 또 여기서 유재현 아까 법무관이 그 박 대령하고 통화하면서 이거 뭐 빼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통화한 흔적이 나와요. 그리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유재원 비서관이 경찰청에서 그 서류를 회수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보도도. 근데 이 이시원 비서관이 누구냐? 바로 찐윤의 핵심이에요.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윤한 라인이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이 딱 되면서 딱 그러잖아요. 민정수석실 말 많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돼. 민정수석실 없애. 했다가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갑자기 내가 대통령 해보니까 민심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좀 부활시켜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이 이시원 비서관이 민정수석 역할을 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그거를 회수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중간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이 회수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첫 번째, 조용태 국가안보실장. 아까 전에 윤 대통령이 회의를 하다가 경로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보실장은 당일 최상병에 대한 뭐 보고는 없었다. 뭐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예요. 뭐 조사해봐야겠지만. 그리고 김계관 해병대 사령관도 박정훈 대령이랑 뭐 이런 뭐 대통령 위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전면 다 부인하고 있어.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박정훈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공방이 돼버리고 둘만 통화했으니까 둘만이 통화를 한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상태고 이종석 국방장관도 대통령 오더나 이런 거 없었다. 오로지 내 판단이다. 왜 그랬냐?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 자기가 잘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칭찬도 하고 했는데 나 혼자 결정하지 않고 이제 법무팀한테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그 법무팀이 건의를 한 거예요. 아, 이게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뭐 누구를 빼고 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다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게 적어버리면 이 내용을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식인지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우선 이런 거는 다 빼고 누구 특정 사람을 뺀 게 아니라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이 두 명이 제일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두 명 만든 거지 나머지 6명 다 빠지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사람만 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 사령관이 과실치사 혐의가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왜 들어갔느냐에 대한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그냥 지휘관이니까 너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왜 그랬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주요 임무가 원래 아까 말했듯이 기동수색부대는 원래 이런 수석 작업을 했었지만 포병대대는 이런 걸 한 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생기면 미리 전파를 해야 되는데 경북 재난 상황실 아까 전에 이제 소방팀 뭐 다른 육군 보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장 이렇게 해서 다 단체장들 모여가지고 상황실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상황실에서 15일에 요청을 했어요. 아, 다른 것도 중요한데 수색 작업을 넣죠.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17일 오전 10시에 전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나 소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했었다. 특히나 기동 부대 같은 경우는 그런 준비가 미리 돼 있었지만 포병대대는 전문성이 없는 부대다 보니까 그런 건 안 하던 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전파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대민지원 도구가 삽이라든지 곡괭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수색 작업을 했다라는 거에서 원인이 됐고 또 하나 간부들이 복장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안전 장비라든지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된 부분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원인 제공 또는 세부 지침을 미하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단톡방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단톡방에서도 사람들이 아침마다 뭐 이렇게 신문 같은 거 올리시는 분도 있고 글귀 올리시는 분도 이러잖아요. 근데 공보실이 이제 그 일사단장한테 계속 그걸 보내요. 신문에 우리 기사가 이런 게 났습니다. 공보팀이 보내는데 거기에 입수해가지고 찾는 사진에 칭찬을 했다. 이렇게 해서 성과에 이제 지휘관이 집착을 하니까 얘야 대대장들이 압박을 받아서 허리까지 이루시하지 않았나 이런 혐의로 인해서 이걸 넣었었던 겁니다. 진상조사단의 주장은 뭐냐? 7여단장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단장 밑에 여단장이 있는데 여단장이 포병은 없고 보병에 7여단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지시를 했어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해라.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근데 대대장 2명이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냐. 그리고 또한 1사단장은 입수해라.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뭐 녹취라든지 진짜라든지 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혐의가 특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는 총 3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경북 경찰청.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최상병 사망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가장 큰 잘못을 했는가를 경북 경찰청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입니다. 아까 전에 박 대령의 주장에 의하면 대통령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요거를 뒤집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걸 공수처에서 하고 또 이제 아까 전에 5명이 빠졌는데 2명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최상병만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상병 동료 같이 빠졌던 동료가 전역 후에도 외상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정신병원도 가고 또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업무상 과실치상 내가 상해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서 이것도 공수처에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검찰에서는 어떤 게 있냐. 아까 전에 우선 보류해둬라라고 했는데 서류를 그냥 이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명죄를 줬다고 했잖아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를 군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의 주장은 바로 이거예요. 너무 많은 곳에서 지금 이거 수사를 하니까 하나하나 이제 갈라치기 해가지고 좀 조작이라든지 외압을 하기가 더 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특검을 해가지고 하나로 모아서 시너지를 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우선 수사가 다 진행된 다음에 의혹이 나오면 특검을 가자.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했어요. 공수처든 경찰청이든 수사가 미흡하면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 이렇게 단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거는 좀 의문이긴 한데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게 불과 한 3-4달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최상병 특검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